계속 요즘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레버리지 쓰지 마라. 레버리지는 지난번 2000대에 썼어야 돼. 2300 깨지고 2400 깨졌을 때 쓰셨어야지 레버리지고, 그때도 레버리지를 써도 자기 연봉의 한 반절 안짝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대만하고 한국이 미국 빼고 일본 빼고 중국 빼면 최고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의 거시 성장은 미국, 중국의 자본시장이 성장해야 같이 성장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다. 세계 최고의 시장이 됐으니까.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전 10,000포인트 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 넘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8,000 와서도 신기하지도 않고. 제가 왜 회사를 뛰쳐나왔겠어요. 네.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지금 2배 오를 거, 3배 오를 거 막 얘기하시는데 한국 경제 체력이 일본급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상준 매트릭스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대표님 요즘 유튜브는 좀 잘 하고 계시는가요? 요즘에 저는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욕을 먹는 욕바지죠, 욕바지. 무슨 말씀이세요? 팬들이 얼마나 아니요, 많은데요? 레버리지 쓰지 마라. 뭐 이제부터는 구칙이 들어가야 된다. 그동안 많이 버셨으니까 수익률을 좀 낮춰서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죠. 많이 싫어합니다. 마켓 센티먼트, 마켓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지표로 봤을 때는 좋은 시그널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그런 시그널로 읽지 마라. 상황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사실은 3조 호황하고 가장 유사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3조 호황 때도 한국의 기업들이 정말 기가 막힌 실적을 냈고, 그때 이제 포니 엑셀이 처음으로 수출되던 때예요. 네. 그래서 한국의 무역 적자가 처음으로 흑자로 바뀌고 했던 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익을 내는 상황이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게, 아직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그때 3저 호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대비 원화 약세. 네. 예, 이게 원화 약세. 엔고죠. 네. 플라자 합의가 있었고, 그 엔고가 있었고, 그다음 저유가, 저금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150포인트가 1000포인트, 약 7배. 7배가 아니죠. 얼마만큼 올라간 거예요? 96, 97, 98, 99. 그때요? 네. 야. 난 86, 87, 88, 89. 네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때하고 똑같으면 이제 부동산 올라가겠는걸? 그렇죠. 근데 이미 올라가고는 있죠. 예. 그때도 이제 88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한 2배에서 5배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네. 가격이. 폭등했던 시즌이죠. 예, 아주 폭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 신도시 제1기 신도시 주택건설 200만 호 예, 200만 계획으로 신도시 분당, 일산, 삼본, 중동. 네. 다 시골이었어요, 시골. 그때는 완전 논밭이었어, 논밭. 네. 네, 그 논밭이 싸울이 다 엎어지면서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뀐 거죠. 네네. 그런 시절인데,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에게 지난 30년 넘게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준 1번은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주식에서 돈 버신 분들은 부동산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보유했을 때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세금도 상당히 얌전하다. 네. 월급보다는 얌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월급쟁이들이 제일 호구해요, 한국에서는. 네. 급여소득 과세가 네. 네, 압도적이죠. 네, 압도적. 그래서 월급쟁이 하지 말고 자산가로 빨리 넘어가셔야 그 세금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식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벌써부터 이제 주식에서는 과세하자 이 얘기 나오잖아요. 3,000포인트 때도 과세 못하게 하더니 8,000포인트 때도 과세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 이게 말이 되느냐. 사실 그 논리는 나름 맞죠. 근데 이제 같은 자산이잖아요. 부동산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고, 부동산도 자기 집 사는 집 외에는 금융 상품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보유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격하게 반응하시겠습니다만, 주식은 거래가 부동산보다 잦은데 거래 세금이 0.2%씩 붙고 등등등 해보면, 우리나라 실효 부동산 세율이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등 해보면 부동산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운영을 잘하신 분들은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서 부동산 세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요. 김용범 정책실장님 같은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강경한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일단 말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계속 말만 하시면
주식 시장에서 돈 버신 걸로 부동산 가는 게 굳히기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3조 호황 때 얘기로 그 반에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생산적 금융으로 가서 세금 문제가 바뀌면 좀 달라지죠.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앞서 이제 반도체 얘기했습니다만 어딜 가든 지금 반도체 얘기고 네. 주식 어딜 가도 주식 교회 가니까 주식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주식 얘기를 하나요? 교회에서도 주식 얘기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사람만 모이면 네네. 무조건 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미 닷컴 버블 상황들은 거의 지나간 것 같고 이거보다 좋았던 거는 3조 호황 정도 수준인데 딱 하나 그렇게 봤을 때 걸리는 점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던가요? 금리가 기본적으로 높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낮아졌던 금리죠. 네네. 그때는 올라가는 사이클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일본이 금리를 엄청 내렸잖아요. 네. 예, 플라자 합의 걸리면서 240엔 달러당 240엔 120엔 가면서 나라 망할까봐 걱정해가지고 금리를 엄청 내렸거든요. 우리도 같이 전 세계적으로 또 따라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나왔던 소식은 ECB의 이사벨이란 그 위원께서 이 차기 총재 강력한 후보입니다. 네. 이 상태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분의 어투는 6월 달에 금리 올려야 된답니다. 6월 이후가 아니고 6월 달에 금리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미국에서 금리 내리려고 해도 유럽에서 올리고 다른 나라들이 막 계속 금리를 올리면 아시아에도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 한국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미국이 혼자 금리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면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잽을 계속 맞고 있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는 우리 김열매 애널리스트가 한국 최고의 전문가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따로 패널로 모셔서 그럼요. 예. 이 금리와 지금 미국 GDP의 핵심 성장축인 AI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우리 김열매님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은 영상이 있어서 질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질이 증시 굉장히 각도기에 초청을 해주셔서 증시 각도기에 출연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유, 그럼요. 네, 맞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고 열심히 좋아서 하는 리서치를 제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깊이가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잠깐만 홍보 한번 해주시죠. 예. 저요? 네. 제가 그 독립하고 제가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네. 더 큐리어스. 네. 좋아서 하는 리서치. 네, 부제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좋아서 하는 리서치. 명함에 제가 이제 더 큐리어스 내용이- 호기심이 많은 저의 캐릭터를 살려서 열심히 리서치를 해볼 예정입니다. 내용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김열매 그 앵커님이 앵커님 애널리스트 대표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네. 핵심은 이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앞서 앞선 코너에서 얘기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은 얘기하지 얘기 안 않았습니다. 했어요? 네, 퀀트였었기 때문에. 예, 네. 되게 재밌는데 작년에 한 5천억 달러 투자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해 들어와서 7천억 달러 넘는다 했는데 그 뭐 7,300억, 7,500억, 7,800억 계속 늘리는 올라가고 오늘 나온 소식은 올해 기준으로 8,080억 달러. 네. 젠스낭은 1조 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스낭은 2030년에 3에서 4조 달러 투자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급락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기준으로 현재 추세면 삼성전자가 뭐 300조 원 내외 돈을 번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200억 달러 돈을 버는 버는 건가요? 거죠. 그렇죠? 네. 200억 달러 좀 1,500원으로 보면. 네네. 2천억. 어떻게 되지? 2천억 달러잖아요. 네, 2천억 2천억 달러. 달러. 네. 그러면 그 2천억 엄청나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8천억 달러에서 그 정도를 버는 거거든요. 네. 그럼 3조 달러가 되면 4조 달러가 되면 얼마를 벌 것인가 계산해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예. 진짜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어디까지 지출을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고 인식을 하다시피 이게 지금 제2의 레일 혁명, 그 철도 혁명이죠. 네. 언제 끝나느냐? 버블이 생기고 나서 끝납니다. 항상 이런 거대한 인프라 혁명은 버블까지 가고 나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버블까지 가면서 끝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력이 공급이 너무 딸려가지고 그렇죠. 속도가 느린 거예요. 네. 원하는 속도만큼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의혹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그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그 철도혁명 때도 그 당시 GDP라든가 총 유동성이라든가 총자산 기준으로 꽤 많은 돈을 투자하긴 했을 텐데 지금 그 미국의 국가 예산이 8조 달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인프라 투자가 3조 달러, 4조 달러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분기에 800억 달러 했고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조만간에 분기에 1000억 달러 할 거고 얘네들 기준으로 연간 한 4천억 달러, 시간 지나면 5천억 달러 이 정도 매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향후에 자기네 회사만 1조 달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까지 걱정하면 너무 일찍 저처럼 내려오게 되고요. 예. 언제를 문제로 보셔야 되냐면 그 규모가 줄어들기 전까지는 고입니다. 네. 예. 투자 규모가 예, 올해 그러니까 작년 5천억 달러 때 올해 8천억 달러 아니 그러니까 7천억 달러 때 후반 그다음 내년에 보면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어디쯤 그다음에 이 추세면 그다음에는 1조 3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젠슨왕이 3조 4조는 좀 많이 가긴 했고 어쨌든 그렇게 늘어나면 괜찮습니다. 그 구조에. 근데 이제 첫 번째 징후는 상승률이 꺾이는 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자면 5천억에서 7천억 8천억이면 50%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8천억이라고 치고 50% 증가하면 내년에 1조 2천억 달러 가야 네.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에 뭐 1조 달러 즈음 이러면 이제 성장률이 꺾이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미래를 못 땡겨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미래를 막 땡겨와야 되는데 못 땡겨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속도가 주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보여줬잖아요. 엔비디아 PR 배수 제가 예전에 작년에 나올 때는 40 그 대략 보니까는 그때 40배 초반으로 떨어지면 사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이 회사는 항상 그러면서 근데 좀 50배 넘어가 좀 많이 가면 그때는 조심하시고 근데 그게 요즘에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4배, 26배까지 떨어졌어요. 아, 네.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매출과 이익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그런데 그 이익 대비 배수가 계속 떨어지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매출은 계속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느리게 움직이는 네. 거죠. 네. 예, 물론 그 5조, 상승 속도가 둔화됐죠. 예, 5조 달러까지 가긴 했으나 그게 좀 느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궤적이 볼 수 있다. 엔비디아 궤적을 좀 보시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네. 그 정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00억 달러 그 다음에 뭐 1조 2천억 달러 이렇게 그 퍼센트가 유지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제 그 등차 수열로 해서 한 2,500씩만 계속 늘어난다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몇 년 유지가 되면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게 요즘 아니 심지어 사실 1조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로만 몇 년이 유지가 된다고 해도 한국은 너무 좋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정말 이번은 사이클이 아니다. 그러게요. 몇 년 간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죠.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한미반도체가 HBF-TC 본더를 만든다 그래요. 이제 HBM 다음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네. F 예. 예,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예요. 이거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데이터 센터였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사진하고 동영상 저장을 저장해주던 애들이 지금 연산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기계를 연산. 그러니까 이제 GPU, CPU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그것도 계속 연산을 해주다 보면 앞단의 데이터 센터처럼 쌓일 거 아니에요, 뭔가가. 근데 양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는 양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내 동영상 몇 개를 넣어주고 나에 대한 동영상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줘봐. 그렇죠. 그럼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밑에서 끄집어 올려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단말기, 내 그 디바이스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의 향후의 메모리의 양은 상당히 증가할 거고 그렇죠. 속도도 빨라져야 되니까 기존의 SSD 규모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HBF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제 또 3단 콤보 나오는 거죠. 네. HBM 시작했다, DRAM 넘어갔다, SSD 갔다, SSD가 이제 또 HBF 갔다. 너무 좋죠. 예, 그럼 좋아요. 딱 하나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핵심을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IPO 다음이 문제예요. 올해요? 그렇죠. 대형 IPO. 미국의 IPO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오래된 이 그 약간 쉰내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경험치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냐면 대형 IPO가 있은 다음에 얘네들이 쉽게 얘기하면 스폰지 역할을 하면서 돈을 쭉쭉 빨아가요. 얘네들 돈을 쫙 빨아가면 시중에 돈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마르면 주식시장이 잘 되기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 100조짜리가 상장됐잖아요. 예. 100조 상장됐다고 100조를 땡겨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꽤 많은 돈을 한번 땡겨가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장이 말라가기 시작했었잖아요. 우리가 22년도 잘 경험을 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번 건은 한 건이 아니에요. 스페이스X, 그 다음에 오픈 AI, 얘네는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 오픈 AI는.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속도전이라서 IPO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김열매 애널리스트께서 훨씬 더 잘하시지만 조달 비용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조달 비용이 계속 올라가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금리가 높잖아요.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계속 높은 금리로 쓰기에는 부담되니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면 되는데 IPO 해야 자기 자본이 되니까 IPO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 단위가 몇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한국 시가총액이 얼마냐? 이제 한 4조 8천억, 4.8조 달러쯤 됩니다. 7천조? 예, 오늘 인도를 대만이 돌파했어요. 네. 4.95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의 IPO가 웬만한 주식 선진국의 나라 규모가 들어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조만간에 한국도 이제 그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오는데 뭐 그거가 나오기 전후 상당히 좋을 거긴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돈이 한쪽으로 쫙 몰렸을 때 추가적으로 돈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고해요. 근데 예전에 그 우리 그 증시 옛날 이야기 중에 구두 닦기 소년이 그 29년도 대공황 직전에 갔더니 아주 월가 거물한테 주식 추천하는 얘기 듣고 그 사람 깜짝 놀라서 구두발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 주식 다 팔아서 대공황을 피했다 뭐 이런 일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들어오는 이 일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사회적 약체인 소년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을 투자했으면 그 다음은 누가 투자할 거냐는 거예요. 더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자금이 빨려 들어가고 나서 과연 시중에 돈은 얼마나 남을 것이냐라는 거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시 쪽에서 하나 이제 금리가 제일 문제긴 한데 금리 얘기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으니까 아주 훌륭한 현자분들이 금리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금리 얘기에서 조금 비껴나는 얘기를 해보면 시가총액이 이제 한국이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네. 일본 빼고 최고입니다. 대만하고 어깨 겨루고 있잖아요. 예. 네. 대만하고 삐까삐까 하거든요. 네. 대만이 우리보다 앞선다는 얘기는 못 하겠고 이제 대만하고는 이제 거의 시가총액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인도를 앞섰어요. 이번에 인도를 앞서서 물론 이제 홍콩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긴 하지만 그 뭐 중국으로 넣고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대만하고 한국이 미국 빼고 일본 빼고 중국 빼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의 거시 성장은 네. 미국, 중국의 자본 시장이 성장해야 같이 성장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계 최고의 시장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전 10,000포인트 넘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 넘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8,000 와서도 신기하지도 않고 제가 왜 회사를 뛰쳐나왔겠어요. 네. 좋은 장이 올 거라고 맞아요. 뛰쳐나왔죠. 네. 좋았죠. 2월까지 너무 신났죠. 그러다가 이제 2월 이후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고 전쟁. 네. 예, 아니 전쟁 이후로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네. 갖고 있는 놈들은 저 같은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4분 될 것 같은데 갖고 있는 것보다 안 갖고 있는 놈들이 더 빨리 올라.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어찌되었거나 그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서 지금 2배 오를 거 3배 오를 거 막 얘기하시는데 그러려면
한국 경제 체력이 저기 중국 일본급이 돼야 됩니다. 네. 일본이 지금 한 9조 달러 근처까지 갔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5조 달러 근처까지 간 거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확 와닿네요. 우리 시가총액이 글로벌하게 정말 상당히 커졌구나. 네. 그 느낌은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니까 너무 지금 싸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더 확산 수혜를 기대하지 맞아요. 물러서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AI에 대한 확신들이에요. 근데 하나 이제 이거 또 욕먹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이제 뭐랄까 찬바람도 한번 쐬셔야 되니까 지금 뜨거운 바람 많이 쐬셨으니까 좋습니다. 찬바람 한번 쐬시라고 말씀 드려보면 지금 중국이 문제예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스코 시스템스가 5천억 달러 가면서 사상 최고치 가고 IT 혁명이 났을 때 시스코 시스템스가 그때 5천억이면 지금 5조 달러 마찬가지예요. 느낌상.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간 이유는 이제 전 세계 인터넷 통신 하는데 시스코에서 만든 라우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거였거든요. 얘네를 통해서만 우리는 접속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나라 미국은 뭐 당연하고 뭐 한국 같은 데도 다 그거 썼을 거고 막 썼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하웨이가 등장했잖아요. 이게 결정타예요. 닷컴 버블이 심하게 무너진 결정타가 여기서 나왔거든. 왜냐하면 중국 시장도 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내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중국 정부에서 국산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을 못 쓰겠습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하웨이는 통신 업체로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업체예요. 예, 굉장히 뛰어난 업체가 됐고, 근데 지금 또 주인공이 하웨이입니다. 중국에서 얘네가 오늘 어제 21일 이후로 발표했던 내용, 일단 젠슨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시장은 하웨이한테 양보했다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기네 지금 매출 없다. 되게 안타깝다는 톤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미국에서 막아가지고 우리가 못 팔아가지고 원래 90% 점유율이었는데 너무 트럼프 안타깝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까? 네,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얘기를 했는데 그 최근 얘기 21일 날에서 화웨이한테 양보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화웨이가 만들어봐야 엔비디아 근처에 갈 수 있어? 말이 돼? 물론 옛날에 AP 잘 만들었습니다. 기린칩이라고 휴대폰 화웨이에 쓰이는 그 휴대폰 칩 핵심 칩 AP 잘 만들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좀 다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얘네한테 그 장비가 DUV 외에는 없어요. 네. EUV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7나노 미만을 못 내려가요. 네. 저희에게 알려져 있기는. 근데 멀티 패터닝으로 어떤지 그런지 7나노까지는 간다.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멀티 패터닝 막 엄청 하고 수율 깨먹고 하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래 봐야 지금 우리한테 귀에 들리는 이 3나노, 2나노는 못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엊그저께 최근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 화웨이가 이걸 무슨 뭐 타이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공간이 아닌 시간을 통해서 해결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 같아 네. 보이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린 직접을 못 하니까 개수를 늘릴래. 네. 소위 말하는 시스템 원칙으로 갈래. 그리고 그 시스템 여러 개를 통신으로 접합할래. 하웨이는 통신은 잘하니까.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2나노 못 만드니까 7나노짜리 막 대여섯 개를 붙이든 10개를 붙이든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너희들 같은 성능 내게 만들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되는 게 얘는 전기요금이 싸거든요. 네. 아. 동수서산이라 그래가지고 서쪽 가서 전기 쓰면 거의 공짜예요. 할인도 대폭 되고 그러니까 서양에서 쓰는 거나 우리가 쓰는 거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에 전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 쓸 때 얘네들이 5개를 쓰든 10개를 쓰든 하면 전기세가 10배는 더 나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의 그 칩을 가지고 우리 보러 쓰라 그러면 미쳤어? 우리가 그걸 왜 써? 전기요금 전기 잡아먹으면 하면 안 돼? 비용이 얼만데? 이러고 안 쓰거든요. 네. 아무리 싼 칩이라고 해도 얘네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면 거기서 어떤 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라는 건데 만든다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있죠. 얘네는 공짜로 뿌려주는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건 유료면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가 거의 공짜로 뿌리는데 네. 뭐 그냥 뭐를 다 완벽하진 않지만 할루시네이션도 나고 막 그러지만 뭐 급한 거 물어볼 때는 공짜로 쓰기에는 쓸만 공짜인 맛에 쓸 수는 있어 해서 앱을 안 지우고 있는 거가 된다면 다른 애들이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사실은 지금의 그 투자 규모를 보면 제가 보면 가격을 이거보다 훨씬 높게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이미 뭐 어디야 그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저희도 쓰고 있지만 220 그 세금까지 20달러짜리 쓰고 있고 500달러짜리 있다면서요. 예. 네. 근데 500달러짜리 1000달러짜리를 꽤 많이 쓰고는 있어요. 지금 그 데이터 연합인포맥스가 발간한 데이터에 따르면 100만 달러 이상 쓰는 기업이 1000개가 넘는데요, 미국에. 꽤 많죠.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제이미 다이먼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네도 AI 이제 전문가를 쓴다. 그래서 텔러든 줄인다. 지금 그 화이트 칼라들 난리 났어요. 전 아무리 봐도 이거는 화이트 칼라한테는 문제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블루 칼라는 힘들어. 청소하는 AI 로봇 비용 안 맞을걸요? 네. 제일 비용이 안 맞을 거 미용하는 로봇 절대 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특별히 한국 같은 데 오면 네. 아무도 안 가죠. 그렇죠. 네. 네. 귀 잘라 먹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죠. 네. 근데 그쪽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갈 것 같고 못 갈 것 같고요. 당분간 꽤 오랜 기간 시간이 동안 많이 걸릴 것 5년 10년 못 갈 것 같고요. 근데 화이트 칼라는 바로 온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히 자리 잡을 것 같고 제이미 다이먼이 그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면 그래서 쓰긴 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대기업은 쓰는데 중견 중소기업은 쓸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근데 그 규모가 좀 되시는 중견 중소기업은 씁니다. 제 그 구독자분들 중에 아주 재미난 글을 써주신 분이 있어서 이거는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50명 정도의 인원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 이제 퇴직자가 생겼을 때 새로운 직원을 안 뽑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AI에 약 1억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억 원 정도를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인원이 10명 가까이 줄었는데 일단 이 상태로 가볼랍니다. 예. 그러면은 10명이 줄었는데 1억 원이 아깝겠냐고요. 한 2억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쓰긴 씁니다. 쓰긴 쓰고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에 가격 저항이 올 거냐. 그게 매직 프라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텔레비전 같은 거 그 OLED 예를 들어 OLED 뭐 70인치, 80인치 1000만 원 이러면 안 사죠. 네. 못 사죠. 2000만 원 이러면 안 사죠. 안 네네. 사죠. 맞아죠. 네. 근데 그 예를 들어 LCD가 아니고 OLED가 막 까만색 발현도 기가 막히고 좋아. 500만 원? 어떡하지? 고민 좀 하고 질르는 사람 생기죠. 할부로 사볼까? 네, 500만 원 고민할 질르는 수 사람 있죠. 생기죠. 네. 근데 300만 원 이러면 사죠. 꽤 많은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280만 원 이러면 많이 살 거예요. 이러다 240만 원 LCD보다 더 많이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 가격의 흐름을 뭐라 그러면 우리가 구매자의 구매 욕을 확 이렇게 일으키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매직 프라이스라고 부르는데요. 하나 궁금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뭐냐면 이 AI의 매직 프라이스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 하나는 얘들이 쓰는 돈을 다 걷어들이려면 그게 생각보다 되게 높게 형성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높여받을 수 있느냐 여부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보기엔 한 2년 정도 후 얘기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 반 후 얘기예요. 예, 이 걱정까지는. 아직은 사용자가 늘어나가는 네, 구간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아모데이 그 엔트로픽 사장이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자기네 예상보다 8배나 매출이 빠르다. 네. 너무 뜨거워서 좀 천천히 달렸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졌어요. 예. 너무 속도가 빠르다. 자기네 예상을 완벽하게 깨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해서 지금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속도만 안 죽으면 되는 거고요. 지금 엔트로픽은 좋아요. 근데 오픈AI가 조금 문제죠. 왜냐하면 CFO가 얘기했잖아요. 이 추세의 매출 증가율로는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투자의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1년 반 후의 얘기고 지금은 중요한 건 AI 데이터 센터들의 캐펙스의 증가 유지되는 한은 오케이. 근데 캐펙스의 증가가 줄어들면 그때는 조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요즘에 뭐 한 달째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좋은데 레버리지 쓰지 마라. 아, 네, 레버리지 쓰지 마라. 레버리지는 지난번 2,000대에 썼어야 돼. 네. 2,300 깨지고 2,400 깨졌을 때 쓰셨어야지 레버리지고 그때도 레버리지를 써도 자기 연봉의 한 반절 안짝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하고 성공하면 확신이 들어서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고 놀랍게도 지난번에 8천 찍었다 살짝 3일 빠졌어요. 지지난 그러니까 요번 금요일 말고 그전 금요일에 장중에 8천을 찍고 확 떨어져서 7,300인가로 끝났죠. 네. 화요일 되니까 반대 매매가 엄청 나간 거예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8천에서 물릴 수가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물려도 상관없어요. 내 돈이면 좋은 기업은 들고 가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인간의 본성상 확신이 들었을 때 레버리지 쓰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주식으로 재미를 못 보다가 갑자기 내 계좌가 300% 났어. 250% 났어. 난리가 났어. 네. 그러니까 야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게임이 어딨어? 내가 이 세계를 몰랐네. 자 그런데 여기서 250% 벌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부터 상황이 더 좋고 전망이 더 좋아졌어. 야 여기서 레버리지 한번 쓰면 여기서 한 번만 더 250%까지 아니더라도 100%만 되면 회사나 그만둘 수 있겠는 걸. 이런 상상이 들게 되죠.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향유는 하시되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노년의 경제적 자유와 또는 조금 이른 경제적 자유를 확보하시려면 이익에 대한 목표치를 이제부터 낮추셔야 해요. 예.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네. 선배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 목표 수익률을 낮추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매우 밝아질 겁니다. 근데 목표 수익률을 여기서 더 올리시면 안 돼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었습니다. 3조 호황 때 한 해에 뭐 50%, 뭐 60%, 70% 막 이렇게 지수가 4개년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강도가 그거보다 더 셉니다. 작년에 80% 올랐고요. 네. 지금도 80% 넘게 올랐어요. 이건 그때보다 강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때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도 지폐 물고 다닌다던 때예요. 네. 예, 그런 때니까 그런 때 외에는 지금이 가장 강한 때니까 이미 많이 벌었으니 여기서 조금씩만 벌으셔도 복리 효과가 나요. 네. 여기 복리 이 정도 250% 300% 돈을 벌려면 사실은 5년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어야 돼요. 차분히 돈을 벌었으면.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지금 5년 10년 이미 땡겼어요, 시간을. 이제부터는 10% 15%가 예전에 50% 100%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예. 지금 10% 15% 20% 나면 예전에 50% 100% 나는 거나 마찬가지니 지금부터는 목표 수익률을 내려놓으시고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차분히 가십시오. 차분히 가시면 길이 많습니다. 길이 많아요. 그러면 롱런 할 수 있고요. 롱런 하시면 주식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